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한국 문학이 어떠한 갈래로 체계를 이루고 있고 또 이러한 갈래별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순서를 먼저 살펴보고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문학의 갈래별 전개, 즉 서정, 서사, 극, 교술, 사분법 체계로 나눠져 있는 갈래들의 특징을 알아보고 이것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교과서 162쪽에서 164쪽에 나와 있는 개념을 토대로 학습하겠습니다. 교과서 162쪽입니다. 먼저 교과서 162쪽에 나와 있는 서정갈래의 전개의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서정갈래란 운율이 있는 언어와 함축적인 표현으로 개인의 감정 그리고 정서를 노래한 문학 작품인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서정갈래는 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같이 볼게요. 처음에 시는 원시 종합 예술이었어요. 원시 종합 예술이란 게 무엇이냐면 시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를 부르면서 같이 막 노래도 부르고 춤도 같이 췄던 것. 그러니까 이렇게 종합 예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원시 종합 예술이었던 것이 점차적으로 개인 서정시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집단적으로 모여서 춤추면서 노래 불렀던 갈래가 이제 점차 개인의 감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적 노래에서 개인적 노래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 구체적인 예로 보면 고대가요에서 구지가가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막 모여서 배경소라를 보면 같이 모여서 막 춤추면서 땅을 파면서 뭐 거부가 머리를 내어놓아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먹으리 이러면서 왕을 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구지가가 집단적 노래의 성격을 지녔다면 황조가는 유리왕이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돌아와서 외로울사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가겠냐라고 하면서 이별의 슬픔을 노래했다는 점에서 개인적 노래로 이제 나아가는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따르면 황조가가 구지가보다 먼저 창작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원시 종합 예술에서 개인 서정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실제로는 구지가가 먼저 창작되고 구지가계의 노래가 먼저 창작되고 그 다음에 황조가가 창작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공무도하가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라는 내용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작년에도 여러분들이 배웠다고 들었는데요. 이러한 공무도하가 역시 이제 임을 떠나보내고 이제 개인의 슬픔 이런 것들을 노래한다는 점에서 개인 서정시, 개인적인 노래의 측면으로 점차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라시대 때 창작되었던 향가입니다. 향가는 향찰이라는 독특한 표기법으로 쓰여서 우리 문학의 주체성을 드러냈는데요. 이때까지도 우리가 우리의 문자를 가지지 못해서 표면적으로는 한자로 쓰여졌지만 이 향찰이라는 표기법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우리 문학의 주체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향찰은 한자의 이제 우리말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한자의 뜻을 빌려서 오고 조사, 어미 같이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음을 빌려와 가지고 이제 독특한 표기법으로 우리말을 이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쓰인 건 한자지만 우리말을 썼다는 점에서 이제 주체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망매가라고 해서 누이를 잃은 슬픔을 드러낸 향가를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려가요예요, 여러분. 고려가요는 서민의 진솔한 정서를 이제 리듬 속에 담아낸 고려시대의 대표적 서정 갈래인데요. 고려가요에서 유명한 작품들이 가시리, 이별의 슬픔을 노래해서 현대의 진달래꽃이랑 같이 많이 이제 그 비교하는 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별의 정안을 가지고 있는 가시리 그리고 이제 삶에 대한 고뇌 그리고 이상향에서 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조입니다. 시조는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시조는 고려 중기 이후에 발생해서 한시와 더불어서 사대부들의 생활 양식 그리고 사상을 담아내는 대표적 양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기에는 이게 시조도 이제 그 정해진
엄격하게 정해진 형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양반 사대부들이 많이 지어서 이제 그들끼리 향유를 했고, 그리고 그들이 지향하는 그 유교 이념, 뭐 충효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속세와 대비되는 이런 자연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과 뭐 친하게 지낸다는 그런 자연 친화 사상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기로 넘어가면서 물론 사대부들도 많이 창작했지만 사대부들이랑 같이 노는 사람들이 기녀였잖아요. 뭐 황진이 이런 기녀들의 작품들, 그 여성 및 중인층 가객 이런 사람들도 작가층으로 이제 같이 들어오면서 주제도 이전보다는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 중기의 황진이 시조 같은 걸 보면 우리말을 정말 잘 사용해가지고 임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을 많이 시조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후기로 넘어가면 이제 그 양반들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들까지도 시조에 작가층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 일반 서민들은 그 시조의 형식을 엄격하게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니까 평시조의 정형성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사설시조, 이렇게 뭐 중장이 쭉 길어진 시조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설시조가 등장하게 되고 이것들이 유행하면서 평민들의 그 익살, 풍자, 그리고 그런 분방한 체험, 감정 이런 것들이 시조에 잘 녹아나게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그 우리의 시가가 원시 종합 예술, 즉 집단적 노래에서 개인적 노래로 점차 넘어가는 양상을 보인다고 했는데요. 그 집단적 노래의 대표적인 것이 구지가고, 그리고 집단적 노래에서 개인적 노래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는 노래들이 황조가, 공무도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들을 선생님이 좀 가지고 와봤어요. 구지가 역시 거부가 머리를 놓아라. 그래서 이 머리가 뭐 왕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뭐 대표적인 의미가 그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이런 식으로 해서 왕의 출현을 바라는 이제 집단의 소망을 담은 노래에서 황조가로 넘어가게 되면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가 서로 정답구나. 그래서 꾀꼬리의 모습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저렇게 꾀꼬리는 정답게 노는데 이 외로워라 이내 몸은, 나는 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가겠냐. 그래서 유리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더니 이제 화희와 치희라는 두 부인이 싸워서 한 부인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간 그 부인을, 다른 부인을 잡지 못한 그 홀로 돌아가는 자기의 마음을 이제 누가와 함께 돌아갈까라고 부른, 이렇게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불렀다는 점에서 개인 서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도 화가는 유명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리고 작년에 배워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그런데 임은 근데 그 물을 건넜어요.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스님을 어이할까라고 해서 물에 빠져 돌아가신 임에 대한 그 슬픔 이런 것들을 불렀다는 점에서 이것 역시 개인 서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려 시대 때 서민들 사이, 민중들 사이에서 널리 이제 전해졌던 고려 가요 두 작품을 예시로 든 건데요. 하나는 가시리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청산별곡입니다. 그 가시리와 청산별곡에 보면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죠. 위증질과 대평성대, 얄리얄리 얄라샹, 얄라리 얄라. 이런 것들은 후렴구라고 해서 고려 가요에서 이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고려가요는 대체로 3번씩 끊어 읽어서 사문보로 이제 읽히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민들 사이에서 불렸던 노래이기 때문에 그 서민들의 그 진솔한 감정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먼저 가시리 보겠습니다. 가시리는 이별의 정환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앞에서도 말했죠. 가시리 있고 나난, 이런 거, 나나는 여음구라고 해서 의미 없이 그냥 그 음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버리고 가실이 있고 나남 위증질과 대평성대, 이것 역시 이별의 정환을 말하는 건데 위증질과 대평성대는 전혀 그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후렴구는 의미가 앞에 그 위의 내용과 연관이 없다는 점에서 그냥 단순히 리듬감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악기의 소리를 흉내낸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가시리 있고 나난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그러니까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날로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하면서 뒷부분에 뭐 가시는 듯이 다시 돌아오시라 라고 해서 이별의 정환을 진솔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산별곡 볼게요. 살얼이 랐다 청산에 살얼이 랐다 머루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 랐다 해서 청산에 살고 싶은 마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청산별곡이 좀 길거든요. 일인공 저린공 하야 나지란 디네와 숀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지란 지내왔는데 오리도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하리라 라고 해서 청산별곡 역시 이제 그 서민들의 삶의 애환 그리고 그 삶의 애환으로 인한 그 감정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사갈래의 전개를 보겠습니다. 서사갈래는 교과서 163쪽입니다. 서사갈래는 서술자가 말하는 사람이 일정한 줄거리를 갖춘 이야기를 현실에서 있을 것 같이 그러니까 개연성 있게 전달하는 양식입니다. 대개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산문의 형식을 줄글의 형식을 취해서 흥미와 감동을 주는데요. 대표적인 서사갈래가 현대의 그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같이 볼게요. 처음에는 이제 설화라고 해서 신화, 전설, 민담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향유되다가 고려시대의 문헌에 기록돼서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로 넘어오면 이제 패관들이 사람과 거리에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한 걸 패관문학이라고 하는데 이 패관들이 이걸 기록하면서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패관들의 창의성을 가미해서 이제 기록을 한 건데 이러한 점에서 이것이 소설의 모태가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가전문학이라고 해가지고 사물을 의인화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전달하고 뭐 가르침을 주려는 목적으로 쓰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것으로 엽전을 의인한 공방전이라든지 그리고 술을 의인한 국순전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조선 전기로 넘어오면 이제 본격적인 소설이 등장하는데요. 이 이전까지는 소설이라고 보는 것이 좀 무리가 있었지만 이쯤으로 오면 이제 본격적인 소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한문 소설이라고 보는 게 김시습의 금오신화인데요. 이 금오신화는 한문으로 쓰여졌는데 단편들 5개의 단편을 모아놓은 단편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안에는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는 이생규 장전, 이생이 담을 건너서 뭐보다 이런 뜻인데요. 그리고 이생규 장전, 그리고 뭐 만복사 접보기, 치유부벽전기, 남연부주지, 용궁부연록 이런 5개의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5개 중에 이생규 장전을 같이 학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선 중기에서 조선 후기로 넘어오기까지의 이제 영웅소설, 뭐 홍길동전 이런 거 있잖아요. 홍길동은 최초의 한글 소설이거든요. 그리고 역사 군담 소설,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그리고 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소설류 예를 들면 박시정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소설 뭐 우리 장화홍련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판소리개 소설은 여러분들 1학년 때도 배웠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전개되면서 소설 문학이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화기에 들어오면 이제 신소설을 거쳐서 1910년대 이제 이것이 진정한 현대 이제 문학이다, 현대적 소설이다, 근대적 면모를 지닌 소설이다라고 보는 게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이제 이광수가 무정을 발표하면서 이제 진정한 근대적 면모를 지닌 소설들이 창작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20년대로 넘어오면 사실주의적 성격의 단편 소설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현진건의 고향이라든지 아니면 현진건의 또 다른 소설 운수 좋은 날 같은 것들도 사실주의적 성격의 단편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정리하진 않았지만 20년대 후반이 아니라 중반 부분 되면 카프라고 해서 경향적인 문학, 뭐 사회주의 문학 같은 것들도 이제 나타나다가 20년대 후반에 그 카프가 해체되면서 이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자, 30년대 되면 이제 30년대가 우리 문학의 꽃이라고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장편 윗 소설의 성장과 함께 수준 높은 단편 소설, 실험적 기법 이런 소설이 등장하는 듯 소설 문학이 무르익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장편 소설 같은 건 염상섭의 3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험적 기법의 소설 같은 건 이상의 작품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의 날개 같은 것, 초현실주의 기법 이런 것들을 쓰인 것이 이제 그거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듯 이제 소설 문학이 무르익고 이제 꽃피우게 됩니다. 1940년대에서 50년대가 되면 이제 해방이 되고 그리고 그 전쟁도 일어났잖아요. 한국 전쟁도 일어났잖아요. 이런 격변의 시대 상황에 대응해서 현실을 반영하거나 그리고 뭐 이런 전쟁을 반영하거나 또 사회 변혁을 지향하는 소설이 많이 창작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하근찬의 순환이대 그 2대에 걸쳐서 순환을 겪는 그 우리 민족의 순환사 이런 것들을 담은 소설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196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분단이 되잖아요. 분단 체제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또 그리고 이때는 산업화, 도시화 이런 게 일어나서 이런 사회 변화를 포착한 작품들이 창작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을 들 수 있는데요.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서 점차 이제 개인주의화 돼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그 도시화의 그 개인주의 이런 것들을 인간관계 단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로 넘어오면 탈이념 시대가 도래하면서 거대 서사보다는 개인의 내면을 섬세하게 포착한 소설들이 주류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되면 소설 갈래에 이제 다양한 형식적 실험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의 다양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개성 이런 것들 다양한 기법으로 그려낸 작품들이 활발히 창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164쪽의 교술갈래의 전개를 보겠습니다. 교술갈래부터는 스님이 따로 정리하지 않고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걸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교술갈래는 작가의 체험이나 성찰을 직접 다룬다는 점에서 허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 다른 갈래, 즉 시소설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이 교술이라는 말 자체가 가르칠 교자를 써가지고 어떤 사실, 경험 이런 걸 알려주고 그리고 주장하면서 서술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술 갈래 자체의 측면이 교훈적이고 목적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관리는 실제의 경험이나 사건을 바탕으로 작가의 생각을 직접 드러낸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교술관리는 작가가 직접 겪은 체험, 성찰 이런 걸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한 작가의 생각이 직접 드러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술갈래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교술갈래가 무엇이냐면 수필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문학사에서 교술갈래가 경기체가 고전에서는 경기체가 악장, 가사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 교술갈래의 하나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다양한 하위, 아래의 갈래들로 나타난 것은 경험과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변해온 양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갈래를 대표하는 양식으로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수필, 즉 수필에는 편지, 일기, 기행문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수필이 있는데요. 고전 수필은 사용 언어에 따라서 국문 수필과 한문 수필로 나뉘는데 한문 수필만 창작되다가 한글 창제 이후에 국문 수필이 공존하게 됐고 조선 후기부터는 여성 작가들의 국문 수필이 다수 등장하면서 뭐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등장하면서 고유한 영역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수필은 1930년대 이후에 산문 문학의 한 갈래로 자리를 잡으며 꾸준히 창작되었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글쓰기의 대중화 물결을 타고 창작층 및 주제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그 수필 작가로 피천득을 들 수 있고요.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 수필 중에서는 교과서 125쪽에 실려 있는 박태원의 그 수필 여백을 위한 잡담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과서 164쪽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극갈래를 보겠습니다. 극갈래는 무대나 스크린에서 상연 혹은 상영을 전제로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는 문학입니다. 즉 무대 위에서 또는 그 우리가 영화 같은 경우는 스크린에서
무대는 상연을 하는 거고 스크린은 상영을 한다는 그 전제로 인물이 말과 행동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 갈래에서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이 긴밀하게 결합된 극적 구성이 중시되는데 연극의 대본인 희곡은 그 갈래를 대표하는 양식이죠. 그리고 영화의 대본은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 갈래는 판소리, 가면극, 인형극 등의 전통 연희로부터 심파극, 근대극 이런 것들을 거쳐서 현대극으로 발전했다는 거죠. 즉 고전의 극, 판소리, 가면극, 인형극 이런 것들에서 심파극, 근대극 과도기를 거쳐 이제 현대극으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가면극은 우리가 배운 그 봉산탈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연희자들이 인물 또는 동물을 형상화한 가면을 쓰고 나와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것으로 이거 안동 하회 별신구 탈론이는 안동에서 그 공연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봉산탈춤 이런 것들이 전합니다. 인형극은 인형을 주된 표현 도구로 삼아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것으로 꼭두각시 노름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화기로 넘어오면 심파극이 선을 보이고 일제강점기에는 당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근대 사실주의 연극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1960년대 이후에는 오태석, 이강백을 중심으로 사실주의 전통을 넘어선 다양한 현대극이 시도되었고요. 오늘날에는 여러 매체, 영화, 드라마 이런 매체들이 발전하면서 영화, 드라마의 시나리오,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의 대본 등으로 그 갈래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167쪽에 나와 있는 시조 세수를 통해서 그 각 시대별 시조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